정부가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현금성 복지 예산 늘리고 소비 쿠폰을 대거 지급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거셀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윤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555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43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돈을 더 풀어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도 발굴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방역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산업 에너지, 연구개발 분야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포함된 복지 분야는 10.7% 늘어난 199조 9천억 원, 산업 에너지 분야는 22.9% 증가한 29조 1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중심이 된 한국판 뉴딜에 21조 원, 이를 뒷받침할 R&D에도 27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SOC는 26조 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지출은 크게 늘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 총 지출보다 72조 8천억 원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9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가 채무는 올해 839조 원에서 내년엔 사상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한 뒤 이후 가파르게 늘어 2022년엔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24년엔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부 예산 사업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받는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단기 아르바이트 비판을 받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 80만 개로 늘리는 정책, 소비 쿠폰과 4대 바우처를 국민 절반인 2,300만 명에게 지급하는 사업도 이런 논란을 더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만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200만 개 이상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분야에 편성한 재원은 30조 6천억 원. 올해 26조 5천억 원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3조 1천억 원, 취업교육에 2조 3천억 원, 창업지원에 2조 6천억 원 등을 할애해서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일자리를 가지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하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30조 원을 200만 명으로 나누면 연 1,500만 원이거든요. 월급이 그러면은 100만 원 조금 넘어요. 이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아니죠. 그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업은 순이익이 늘어나니까. 고도된 일자리나 단기 알바에 이런 예산을 많이 배정돼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줘서 양질의 일자리는 산업 활성화, 기업 이익 증가, 채용 확대라는 선순환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타격으로 해외 수출길이 막힌 데다 내수마저 급감한 탓에 신규 채용은커녕 기업의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대한민국만 올렸어요. 다른 나라는 다 내렸는데. 그러면 이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제조 특히 한 30%는 아마 없어질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기업 하나 없어지면 200명, 300명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3만 8천 명으로 2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제조업과 같은 기존 산업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고민,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없이는 제대로 된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적자 국고채 발행에도 역대 최대인 9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와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투자 심리나 환율을 감안할 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발행하는 국고채 175조 9천억 원 중 적자 국채는 89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지출을 나라 빚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인데 국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이 부담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처럼 추경을 하게 되면 공급되는 국채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행히 올해 국채 발행 규모는 3차 추경 등으로 167조 원까지 늘어났지만 기준금리 인하,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제한적이고 경제 성장률도 개선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리 상승 리스크가 높아지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도 국채 소화 환경은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손 중 하나인 보험사들은 최근 건전성 강화에 집중하면서 채권을 사기보다 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종 방어선인 한국은행도 적극 국채 매입 등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원화 약세 등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원화라는 가치가 사실 되게 안전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은행이 신흥국의 입장을 가지고서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액션하겠다라고 좀 나선 것 자체가 뭐 금리 상승을 막을 재료는 아니고 금리 상단을 좀 캡을 씌우는? 외국인, 한국은행의 적절한 수급이 중요하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시기별, 연물별, 국고채 발행 물량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수요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로 편성된 소비 쿠폰 발행 역시 눈에 띕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또한 대폭 늘어났는데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국민 2,300만 명을 대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외식, 숙박 등 소비 쿠폰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풀이 죽은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재확산 우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쿠폰을 발행하는 게 경기 진작을 위해서 경제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행한 거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경각심을 좀 낮추는 그런 사인이나 메시지가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는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겠다. 지난달 14일 정부는 국민 861만 명을 대상으로 약 900억 원가량의 소비 쿠폰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전날 47명이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당일 85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15일 155명으로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이틀 만에 쿠폰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올해보다 1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한 4조 6,77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734억 원, 스마트 상점 구축에 220억 원, 소상공인 지원 융자에 3조 6천억 원 등 올해보다 대폭 늘어났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입니다. 당장에 지금 코로나가 8개월 이상이 돼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50 이상 되는 분은 그런 것들 준비를 못 하세요. 아무리 스마트폰하고 빅데이터리스도 활용을 못 하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금융 지원 대출만 해도 10조 원이 책정됐지만 지난달 26일까지 정책 시행 3개월 동안 전체의 6%인 6천억 원만 소진됐습니다. 1차 금융지원 대출 한도였던 7천만 원과 1.5%의 금리와 비교하면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줄었고 금리는 최대 4%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 안정자금, 가게 운영 지원, 그리고 임대료 지원 등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환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교육이나 지원 사업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또 필요한 사업도 지원책도 좀 구비되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선을 앞둔 내년을 겨냥해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내년 초 슈퍼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평가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19에 의한 상황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실제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적극적인 재정, 상황인 만큼 이 적자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하지만 이 내년 국가 채무가 900조 원이고 재정 적자가 110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우려되는 건 없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5% 선을 곧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몇 년 내로 60% 선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그 증가 속도는 매우 심각한 정도로 빨라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지출을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편 증세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세금 확보를 위한 작업 등이 수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으로 200조 원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 질 낮은 공공일자리 양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 예산들이 활용돼야 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좀 상당히 낙관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매우 효과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이 과거에 있어서는 통계적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고령 연령대에 있어서의 단순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개선되지는 현재까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특히 정부 재정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민간에서의 새로운 투자 활력을 이끌어내는 부분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재정의 사용에 비한 효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재정의 총량적인 확대와 함께 또 하나의 우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통계적 수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좀 민간의 투자 활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5천억 원 규모의 이게 외식과 숙박, 소비 쿠폰 발행 예산도 눈에 띄는데요. 이 소비 진작을 위한 취지로 여겨지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소비 쿠폰과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효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난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은 소비 쿠폰을 나눠준 것과 동일한 정책인데요. 재정을 쓴 거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쓰는 이유는 그 재정에 사용된 돈 이상으로 효과를 만들어내는 흔히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데 현재와 같은 소비 쿠폰들은 그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 편성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를 위해서는
실제로 자본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적 자본 투자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등, 그리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와 연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현 교수였습니다.